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입니다. 예, 재정경제팀장 조승래입니다. 오늘은 저희 재정경제팀에서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면 저희가 만든 이 보고서입니다.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약간은 민감할 수도 있는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팀장님, 왜 일본을 이야기하셨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는 사회 패턴 중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급속한 고도 경제 성장 이후에 그 고령화도 똑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경험을 참고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요. 이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부가치세율을 인상한 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하고요. 그 2012년도에 그 소비세율이 5%였는데 단계적으로 인상이 돼서 지금 올해 1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5%에서 10%면 거의 2배가 인상이 되었네요. 예, 어떤 정부도 사실 세금 인상은 피하고 싶은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하고 싶은 정책을 일본은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돈을 쓸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나라 수입은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국가 부채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200%가 넘는 아주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GDP 대비 200%라는 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가 부채와 관련된 논란 혹은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 내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200%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200%가 넘는데도 왜 재정위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라는 의문인데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 재정 위기가 있었던 그리스도 그 당시 200%가 넘는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본만의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일본 국채 대부분을 지금 일본 국내 자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일본이 그 경제 호황기에 벌어놓은 자산이 아직 견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유한 국외 순자산 규모를 보면 항상 그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이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세금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일본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세목을 보게 되면 25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나온다면 소위 부자증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아니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논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런 세금이 아닌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를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부가세는 일단 소비할 때마다 모든 세대가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 사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증세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데 또 다른 세목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소비세가 세원이 넓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나마 적다는 점이 좀 인정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지금 소비세의 세수를 보면 그 세율에 비례해서 항상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세목은 그 경기 변동에 따른 부침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소비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세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OECD 국가나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 일본의 소비세율은 좀 낮은 그룹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 여력이 있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인상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부가세는
전 국민이 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소비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저항 같은 게 충분히 컸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 점 때문에 아베 정부도 뭐 원래 계획보다도 한 2차례 정도 그 소비세 인상 시기를 연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 소비세를 인상할 때 그 법의 명문으로 이 소비 세수는 사회 보장을 위한 경비로만 충당한다고 명문화를 해서 그 세율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자 노력을 한 점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그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 식료품이랄지 그런 품목은 종전세율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그 전자결제 수단으로 소상공인 점포에서 이용하면 한시적으로 뭐 포인트로 세금을 환급해 준다든지 하는 아주 여러 가지 그 부작용 완화 대책을 사용한 바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것을 보면 지금 세율 인상과 동시에 그 복지로 굉장히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그 대학 교육 무상화를 추진한다든지, 그래서 그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일본 정부도 부가가치세 인상과 동시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본의 이런 부가가치세 인상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또 인기가 없는 정책을 여야가 합의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그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네, 안 그래도 주요국의 노인 부양률 전망이라는 이 보고서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 화살표 그래프의 길이가 속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화살표 길이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길고 그만큼 충격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생산 활동에 기반한 세수, 예를 들어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그 의료랄지 연금이랄지 그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재원 마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원 마련이라는 건 결국 돈의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겠죠? 뭐 사실 어느 방법으로 그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사정에 맞는 그 방책을 여러 논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일본에서 최근 시행한 소비세 인상이랄지, 일본에서 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지만 그 소비세 인상 전에 그 세출 절감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세금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본의 세제 개혁과 관련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